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비롯해서 쌓여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비준안을 야당과의 협상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오늘 홍 지사 측근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의혹, 심리치유업체인 마인드프리즘의 위장폐업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 뵙겠습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전달자로 알려진 전직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측 관계자들은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오늘 휴가를 낸 홍준표 지사는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이 핵심 증인이기도 하죠.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등 검찰 주변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홍준표 지사 측근 두 사람이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췄다면서 윤승모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윤 부사장에게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회유 협박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녹취를 이미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이 사안의 출발점이 되는 홍준표 지사의 1억 원 수뢰 의혹에 대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관심은 과연 녹취대로 리스트 8인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입을 맞추고 사건을 대응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겨레의 보도대로 정말로 성완종 리스트의 8인이 입을 맞췄다면 그 자체로 정권에 실세들이 모여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홍 지사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일단 7시, 그러니까 내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홍준표 지사가 일단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돌연 휴가를 낸 건데요. 현재 홍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검찰 출석에 대비해서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지사는 앞서 6일경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자신에게 1억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대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금 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했고 유일한 증인을 한 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이 진술 조정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의혹 제기조차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검찰 수사를 부정해가면서까지 변론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야당에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사건을 대응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 정도의 증거인멸, 입맞추기 정황과 증언이 드러난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내일 홍준표 지사의 검찰 출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소환은 예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네, 검찰은 오늘 오후 당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였던 신모 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신 씨는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홍준표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수행비서였는데요. 이후에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홍준표 지사를 보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으로 홍준표 지사의 내일 소환 조사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어젯밤이죠. 오후 10시경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회계자료와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홍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단이 홍 지사는 물론이고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과 고대 법대 동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활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홍 지사 측의 대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비준안을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안을 단독으로 어제 처리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절름발이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던 박상욱 후보자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 후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민주연합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단독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여당의 단독 표결 임명이란 부끄러운 감투를 쓴 박상욱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물론 여당에 비해 아무리 부족해도 사법부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이 대법관의 임명 동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여당에서는 일단 어제 통과 후에 짧게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인준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표결 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여론을 이렇게 이것을 인식한 듯이 어제 직권상정 후 표결은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관된 그 자질없는 대법관의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종편에서 최근 12년 전 사진을 꺼내들고 단독을 붙여서 세월호 폭력 집회 사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채널A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 김 부장의 뉴스통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어제 5월 6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채널A가 단독이라는 자막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미 2008년 6월 28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한국과 칠레의 FTA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열린 농민 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면 12년 전의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으로 왜곡 보도한 겁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채널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지만 채널A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급히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최근 오보를 냈죠.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4일 오후 6시경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단독이라는 표기라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각각 광화문에서 시행령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까지 벌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정부 시행령을 특조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마치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을 설득해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특조위의 거센 반발과 유가족들의 항의로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해당 사이트에서 기사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언론사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극적이어야 하니까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서든 뭐 기자가 좀 과욕을 부리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종호 위원은 이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향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편의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경찰로부터 과잉 진압을 당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가 마치 외부 세력이 개입한 폭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유가족과 경찰의 충돌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과 위법한 차벽 설치, 최루액과 물대포 난사, 최근에 CCTV를 이용한 감시 등 경찰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로 당내 비주류 이종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고 당내 통합선봉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상향 조정 등과 관련된 대여 협상이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기자. 네, 권현주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가 우파전으로 치열했는데 결국 이종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사선의 이종걸 의원이 세 번째 원내대표 도전 끝에 오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의원과 함께 우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종걸, 최재성 의원이 결선 투표를 했고 이 의원이 총 127표 중 66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4.29 재보궐선거 전패 이후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친노와 비노 간의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비주류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부상과 박상욱 대법관 직권상정 처리 등과 관련해서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파기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건 묻고 책임질 건 진 그런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 직전 정견 발표에서 4.29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은 분열 때문이었다며 당내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화합과 단결의 중심에 제가 꼭 서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번에 패배 원인은 뭐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말씀하십니다. 분열입니다. 야권 분열, 당내 분열, 이 분열이 지지층에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우윤근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해 10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이에 따른 보궐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기가 조금 짧았습니다. 내년 4월에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마지막 야당 원내대표가 되는 셈입니다. 예, 당장 새누리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비롯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봅니까?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과 공적연금에 관한 공공성 문제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처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협상 전략에 대해 전임 지도부와 연금특위위원들과 의논해서 협상에 나서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종걸 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박영선, 우윤근 전 원내대표가 이어가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역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4월 국회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합의를 깨뜨렸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두고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월 국회는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기구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공방이 거듭되자 야당이 한 발 물러나서 규칙이 아닌 부칙에 첨부 서류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오는 11일부터 시작 예정인 5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된 만큼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청와대가 국민연금 조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불발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박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 생긴 균열이 계파 갈등까지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다고요. 네, 이 같은 당청 갈등 양상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연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반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날인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두 차례 당청 대책회의를 가졌고 특히 1일에는 국민연금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공감대가 당청 간에 미리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박계인 지도부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을 알고 있는 청와대가 합의 후 비판이 쏟아지자 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은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회피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학교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지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경마장. 지역사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이 곧 개장할 것이라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마사회 측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개장하지 않는다는 답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등의 제보를 통해 마사회가 오는 9일 막건 발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범 개장을 하고 건물 일부만 개방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5월 9일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참을 수 없어서 다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용산구 전체를 괴롭히고. 참여연대 측은 마사회 고위관계자가 9일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실무자선에서 9일 개장이 어떤가 알아보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사회 홍보실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9일 개장 강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발매 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2013년 12월에 한국마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개장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성심여중고 등 학교 밀집 지역 인근에 도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천막농성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대립이 길어지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시 교육감까지 나서 화상경마장의 입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마사회는 입점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국회 농림위도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더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마사회는 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공식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회의 감독기관인 국회 농림위는 화상경마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논의를 진행할 것을 마사회와 약속했지만 개점 강행 소식이 전해진 오늘 아침까지 농림위원장은 개장 소식을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은 몇 번이나 천명을 하셨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10개 화상경마도박장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서울시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시고, 뭐 용산구청장님도 여기 이제 오는 거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국회 농림위 위원장님을 뵀어요. 김은하 위원장님 뵀더니 주민과 대화를 해라, 마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민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이 지자체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마사회가 본격적인 막권발매 영업을 강행하면 물리적인 저지를 포함해 모든 수를 동원한 저지 활동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치유해온 심리치료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이 위장 폐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이 경영 악화를 내세우면서 폐업을 결정했지만 속내는 수익성을 위한 회사 분할이라는 지적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대표는 자신이 경영자가 아니라면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해고자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 마인드프리즘.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던 치유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입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회사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사측이 위장 폐업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주장하는 사측이 정작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영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지도 않고 재무제표조차도 요구하지만 보여주지 않고 폐업하겠다고 합니다. 경영이 실제로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반대를 해도 알아서 경영 상태 설명회를 열고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왜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지 김형욱 대표에게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을 거부하며 계속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인드프리즘은 오는 15일자로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뒤면 전 직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전 직원이 똑같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는데 회사 분위기는 미묘합니다. 한쪽에서는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노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조, 비노조 구분 없이 전 직원이 힘을 모았지만 돌연 비노조원들이 회사 분할을 주장하며 노조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개인 심리 분석 보고서, 단체 치유 워크숍 등 마인드프리즘 사업의 두 축 중에서 수익성이 좋은 보고서 하나만 이어가겠다는 사측의 입장에 동의한 겁니다. 그 방안은 자기 성찰 프로그램인 내 마음 보고서와 타인과의 입체적 성찰 프로그램인 내 마음 홀가분 워크숍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수익 극대화만을 위한 근시안적 운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노조원들은 회사 분할이 실패하자 폐업만이 살 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직장 잃는 것을 겁내던 비노조원들이 갑자기 폐업을 주장하는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측이 폐업을 해도 주식회사는 해산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폐업을 얘기를 하는데 별로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없어요. 이 이전에 우리랑 함께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 있을 때부터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거기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 이제 일자리 꼭 필요하다. 난 무조건 이거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있고. 회사를 분할하려는 시도는 설립자인 정혜신 대표가 나간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화영 대표는 정 대표가 나가자마자 정리해고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김화영 대표가 나간 이후 선임된 이들도 김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했던 노조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문제 제기했던 사람은 거의 다 뭐 잘리거나 보직해임되거나 팀이 바뀌거나 그랬고 그때 침묵했던 직원들은 거의 100% 승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보복의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김영욱 현 대표는 취임 15일 만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면은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노동자과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떤지, 경영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한다면서 정리해고하는 것은 이것은 폭력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감독관들은 폐업 결정을 한 김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인 고용주나 경영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영자도 아닌데 왜 교섭에 나가야 하냐는 겁니다. 폐업 결정까지 내린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성 2일차에 접어든 마인드프리즘 노조. 7명의 노조원 중 4명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노조는 위장 폐업 철회하고 해고 통보 철회한 그날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이 자리에 나와 전현직 대표들이 이 사안을 해결해 줄 때까지 이 무기한 농성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초읽기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기간 동안 화려한 외교를 펼친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존 다우어 MIT 교수, 허버트 빅스 빙엄턴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에스라 보길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서한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명을 주도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다수의 증거들을 보면 일본군이 곳곳에 위안소 운영을 지시하고 조직한 데는 역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정부에 의해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끔찍한 야만 행위를 겪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인권과 전쟁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 역사협회 소속 역사학자 20명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설인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유력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산업혁명유산이라 부르며 추천한 23곳 중 7곳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강제징용된 조선인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하시마 탄광은 조선인 광부들이 해저 갱도를 파고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곳입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3곳도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함과 어뢰 등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로 4,000여 명이 동원됐다가 원폭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사망한 곳입니다.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미케 탄광과 항구, 야와타 제철소 등도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국에 우리나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산업시설들은 2차 대전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이 산업시설들을 2001년부터 세계문화유산에 올리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했으며 200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에 2012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지는 6월 말에 결정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썰해질 마친 논에 산과 하늘이 잠깁니다. 명경지수가 별건가요? 세상이 눈물에 비쳐 도망치지 못합니다. 논가에 서면 제 모습도 거기 비칩니다. 논물이 저더러 한 말씀 해보라는 듯하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여전히 욕심 사나울 뿐입니다. 하늘이 나서고 땅이 나서서 다 보여주어도 마음 돌리지 못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합니다. 사는 게 이렇습니다. 안다는 게 생각에 그치고 몸은 어리석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